부산 해안가 호텔 회사 창립 파티 날, 아내와 동생이 내 손에 퇴직서 봉투를 쥐어주더군요. 저는 49살 내부 감사로 평생을 버텼고 손목에 오래된 시계 초침만이 그 순간 차갑게 또각거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힌 적 있나요? 푸른 조명이 드리운 연 회장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해안가 특유의 짠내와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폐에는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만 남았다. 부산 해안가 호텔의 대형 연회장은 회사 창립 기념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억지로 웃는 목소리들이 공기를 메웠다. 사람들 눈길이 내 쪽으로 스칠 때마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부담과 곤란함이 깔려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무대의 중심이 아니었고 오늘은 아예 손님 중 하나조차 아닌 듯 느껴졌다. 손목의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기계식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초침을 옮겼다. 그러나 그 잔잔한 소리조차 곧 멈춰버릴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서늘해졌다. 연회장 중앙에서 내 아내 혜린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따뜻함 대신 계산된 단정함만이 남아있었다. 동생 태연은 손님들 틈에서 크게 웃으며 잔을 들고 이 모든 자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듯 당당했다. 그들의 존재감 속에서 나는 더없이 작아졌다. 연 회장의 한쪽 모퉁이에 서서 와인이 묻은 봉투를 들고 있을 때 태연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웃음 뒤에는 얇게 숨긴 긴장감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형, 이제 쉴 때야. 회사도 가족도 다 형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퇴직서 한 장과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봉투 모서리에는 붉은 와인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얼룩이 이상하게도 내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연 회장 음악이 흐르다 내가 서명을 하려는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다. 웃음소리도 유리잔도 심지어 해안가를 넘어오는 파도 소리마저 사라진 듯 했다. 오직 시계 초침만이 또각또각 내 귀를 울렸다. 형, 이제 싸우지 말고 편히 쉬자. 혜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밑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서 거두고 종이에 내 이름을 천천히 적었다.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드는 순간 마치 내 한 시절이 완전히 끝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류를 돌려주고 연 회장의 번쩍이는 샹들리에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홀을 빠져나왔다. 호텔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갈 때마다 내 신발 밑창이 두툼한 카펫을 누르는 소리가 어색하게 크게 들렸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비린내 섞인 공기가 차갑게 폐부로 들어왔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았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문자를 읽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주차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시계를 바라보니 여전히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늘 밤만큼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내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나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시계 초침이 묘하게 겹쳐 마치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리듬처럼 귓가를 두드렸다. 엔진을 켜기 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잡한 연회장의 소음 태연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 혜린의 차가운 눈빛이 모두 뒤로 밀려났다. 남은 건 내 숨소리와 시계의 리듬뿐이었다. 그 리듬이 나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라.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지며 지훈의 문자가 반복해서 반짝였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려 조수석에 있는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아마 앞으로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초침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다.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낯선 소독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가끔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내 귀를 두드렸다. 저녁 약 드실 분 이관 위로 앞으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멀리서 울리다 사라졌다. 창밖으로는 잿빛 바다가 가만히 숨죽인 채 눈발을 흩뿌리고 있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손목 위 시계의 초침이 그 소리를 따라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듯 규칙적이지만 그 소리조차 왠지 느려진 것처럼 들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도 빠져버린 죽과 미지근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고 몇몇 노인들은 서로 다른 벽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가운데 앉아있는 최만석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사는 게 참 길다 그렇지. 그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가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속 허전함을 부풀렸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부침금이 오래된 스피커를 타고 부서진 숨결처럼 울려 퍼졌다. 책상 위에는 USB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작은 금속 덩어리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내 마지막 손잡이였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회사 계정에 저장했던 회계 파일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회색 배경에 시트 위로 수치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2020년 4월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대한 금액이 정체불명의 회사로 송금되어 있었다. 송금 메모는 단순히 조정금이라 적혀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훈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그걸 보고 계세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본 뒤 이내 한숨을 쉬며 덮으려 했다. 아버지, 그만 잊으세요.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이젠 다 지난 일이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살짝 맞고 화면 속 수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지난 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야. 지우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가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더 깊이 빠질 수도 있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깥의 눈발이 유리창을 스치며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화면 위에 확대된 송금 내역과 계좌 번호들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으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묘하게 느리게 들려왔다. 마치 시간이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깊은 밤 방 안불을 끄고도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무렵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가 화면 위에 떠올랐다. 화면을 들여다보자 오영길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나타났다. 한때 내게 회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회사 초창기 어려움을 함께 견뎌준 사람. 그는 지금 왜 이 시간에 내게 연락을 하는 걸까?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느리게
마치 잠들기 직전에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바닷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스쳤다. 소독약 냄새와 바다의 짠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오늘 밤이 단순한 요양원의 첫날 밤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밤일 수도 있다는. 요양원 정원은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라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초봄의 공기는 차갑게 피부를 스쳤고 벤치 위에 녹슨 난간은 손끝을 닿자 서늘하게 젖은 듯한 감촉을 남겼다. 잔디 위로는 낙엽 몇 장이 구르며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려줬다. 그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오영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숨이 고르지게 변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가 모든 평온함을 깨고 있었다. 그가 가까워지자 나는 벤치에 앉아 몸을 조금 기울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내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도드라지게 들렸다. 오영길은 내 옆에 서서 잠시 주변을 살폈다. 요양원 정원의 관리인은 멀리서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느라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내 손에 조용히 건넸다. 관석, 이걸 네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드러났다. 첫 페이지에는 주주권한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고 날짜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문서들에는 회사 지분 이동 내역과 퇴직연금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출된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일부 서류의 모서리에는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는데 급하게 처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문서들을 넘기며 숨이 길게 나왔다. 태연이 몰래 이 모든 걸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증거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내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움켜쥐던 시계줄이 헐거워졌다. 순간 손목에서 시계가 벗겨져 돌바닥 위로 떨어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찌직하며 금이 갔다. 정원 안의 소리들이 잠시 멎은 듯 느껴졌다. 시계를 들며 금간 유리를 바라보니 마치 내 안의 마지막 평정심까지 갈라져 나가는 듯 했다. 오영길은 그 시계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관석, 이걸로 법정 싸움을 하려 들지 마. 진실을 모아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네가 지킬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그때 지훈이 정원 한쪽에서 걸어와 조심스레 내 옆에 섰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잠시 붙잡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 이건 아마 결정적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파일인데 아버지가 지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번만큼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느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낙엽이 정원길을 따라 흩날렸다. 벤치 위 봉투와 USB가 묵직한 존재감을 품은 채 내 무릎 위에 놓였다. 그 무게가 갑자기 내 어깨까지 눌러오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각오가 생겨났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화면은 짙은 푸른빛으로 깜빡이며 켜졌다.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새벽 알림이 떠올랐다. 주주총회 비상소집 5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였다. 알림을 바라보는 동안 정원에서 금이 간 시계의 초침이 귀에 환청처럼 울렸다. 느리게 그러나 뚜렷하게.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빗소리는 서재에 얇은 지붕을 두드리며 낮은 북소리처럼 이어졌다. 부산 해안가에 있는 이 낡은 집은 오래된 책 냄새와 식지 않은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서는 초라한 정이난로가 간헐적으로 바람을 불어댔다. 노트북 화면은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푸른빛에 내 얼굴이 반사됐다. USB를 꽂자 곧바로 폴더들이 열리며 수십 개의 계좌 내역과 송금 기록이 줄줄이 나타났다. 화면 위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낯선 계좌번호와 회사 이름들이 얼룩처럼 쏟아졌다. 특히 2010년 4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송금 내역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퇴직연금 계정에서 빼돌려진 돈이 태연의 개인 채무 상환 계좌로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송금 메모는 단순히 조정금이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지만 금액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다. 내 심장 박동이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런데 그 초침은 규칙적이지 않았다.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불규칙하게 울리며 내 귀에 스며들었다. 뒤에서 지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조용히 잡았다. 빗물이 묻은 그의 소매에서 서늘한 물방울이 떨어져 내 팔을 스쳤다. 아버지,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젠 나도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안다. USB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작은 호흡처럼 살아 움직였다. 책상 위에는 깨져 금이 간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무심코 손이 미끄러져 깨진 걸 테이프로 붙여 다시 쓰고 있었다. 금을 따라 흘러내린 빗방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모양이 묘하게 내 마음을 닮아 있었다. 부서졌지만 버려지지 않고 임시로 붙여놓은 채 버티는 상태. 나는 그 찻잔을 손끝으로 만지며 잠시 숨을 골랐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 붙인 음성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그 네 글자가 내 시야를 붙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결이 조금 무거워졌다. 그 순간 서재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깨진 찻잔의 금 위를 타고 흐르던 물자국과 겹쳐 보였다. 나는 USB를 단단히 쥐고 일어섰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잠시 눈에 들어왔다.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결심으로 날카로웠다.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은 채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USB의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무기였다. 그리고 그때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새 알림이 떴다. 그들이 당신을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 명확했다. 화면을 바라보며 내 손끝이 조금 더 강하게 USB를 움켜쥐었다. 빗소리 시계 초침 그리고 알림음이 뒤엉켜 귓가를 메웠다. 유리가 금이 간 시계를 손목에 채우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부산항을 덮은 해무가 뒷모습을 삼키듯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초겨울 공기가 목끝을 스치며 내 걸음마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며 울렸다. 오늘은 모든 걸 뒤집을 날이라는 걸 주머니 속 묵직한 USB가 내 손끝으로 전하고 있었다. 본사 건물의 유리 외벽은 회색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 있었고 20층 회의실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잔잔한 웅성거림이 잠시 멎었다. 안개 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창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었다. 태연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곧장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형은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끝자락에서 작은 떨림이 감지됐다. 오영길이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고 지우는 내 뒤에서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들은 각자 시선을 피한 채 종이를 만지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삑 하는 연결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며 스크린 위로 수십 장의 PDF가 펼쳐졌다. 화면 속 퇴직연금 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의 흐름이 붉은 원으로 강조되어 나타났다. 숫자들과 그래프가 차가운 청색 배경 위에 도드라지며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몇몇 이사들이 숨을 죽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이사의 낮은 목소리가 퍼졌다. 또 다른 이사는 손목을 주물렀다. 매각 안건더는 진행할 수 없어.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려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퍼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갈랐다. 태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은행이 우릴 죽이려 한다. 한숨 섞인 그의 목소리는 오만과 공포가 뒤섞인 채 흘러나왔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잠시 나와 마주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금이 간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초침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곧 또각하고 다시 움직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공기의 무게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바다 안개는 창 밖에서 유리창을 덮으며 흐려졌다. 그때 한 이사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붙인 음성 파일. 그걸 꼭 들어보세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안개 너머로 백고동 소리가 어렴풋이 울려 퍼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오늘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결판은 아직 남아있었다. 노트북 화면이 어두운 방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지훈이 숨을 고르며 내 앞에 노트북을 놓았다. 화면 속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자 거친 숨소리가 먼저 스피커를 울렸다. 이어 낮고 쉰 그러나 분명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석이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순간 벽에 걸린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보였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내 손목 위에 시계 초침이 다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수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계였지만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어 책상 위 서류와 USB 그리고 아버지의 친필 메모를 길게 물들였다. 지우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긴 겁니다. 관석이 회사의 심장이다. 직접 쓰신 글씨예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방 안에 있던 이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대신해 마련된 이 임시 사무실에는 오영길과 몇몇 이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오영길은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군. 회사가 버텨야 할 이유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사 중 한 명이 의결서를 꺼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현의 모든 권한을 일시 정지합니다. 관석 씨 앞으로 6개월간 재구조화 임무를 맡아주세요. 태현은 그 순간에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부산항 위로 갈매기들이 낮게 날고 뿌연 바다 위로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굽어졌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닿았다. 형, 나도 살고 싶다.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감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또렷하게 뛰며 마치 내 심장과 같은 박자를 이루고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생겼다. 창밖 노을빛은 점점 짙어져
바다 위로 긴 불빛의 띠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순간 부산항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또 다른 백고동 소리가 귓가를 채웠다. 그 소리는 새로운 결정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길고 낮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숨을 고르며 초침 소리와 백고동 소리가 묘하게 겹쳐 들렸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시간 속에서 내 손목의 시계가 다시 뛰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게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송정 해변의 바람은 봄 냄새를 품고 있었다. 오래된 카페 문을 열자 커피 볶는 향과 바다에서 밀려온 짠내가 묘하게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초침을 옮기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내가 수리한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두 초침의 소리가 잔잔히 겹치며 카페 안을 가볍게 메웠다. 오영길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관석,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스치고 모래 위로 바람이 불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살짝 돌려보니 초침이 일정하게 뛰며 내 심장박동과 같은 속도로 이어졌다. 네가 지킨 건 회사가 아니었어. 오영길은 내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결국 스스로였지. 이젠 남을 세워줄 때야. 네가 세워놓은 것 위에서 다른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친구로서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짧게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종이컵을 바라봤다. 종이컵 안의 커피가 파도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그 재단, 저도 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해온 걸 지켜봤어요. 이제는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보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결심이 묘하게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나누어 마셨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볶은 원두의 향기와 섞였다. 순간 내 손목시계와 카페, 벽시계의 초침이 동시에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 또렷이 퍼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안이 올라왔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을 즈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니 낯선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 덕에 다시 일할 희망을 얻었어요. 발신인은 52살 된 여성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겪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화면을 바라보며 바다 너머로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초침 소리가 그 파도와 겹쳐 귀 안에서 잔잔한 리듬을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카페 창밖의 해변을 다시 바라보았다. 봄빛이 모래 위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송정 해변의 바람은 여름의 열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바다 위를 스치며 차갑게 식혀주고 있었다. 나는 카페 옆 벤치에 앉아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일정하게 뛰고 있었고 그 리듬이 내 숨결과 묘하게 겹쳐 들렸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고 석양빛이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닷물이 튀어 시계 유리에 가볍게 번졌지만 초침은 멈추지 않았다. 이 작은 기계의 꾸준한 움직임이 내가 걸어온 길을 대변하는 듯 느껴졌다. 옆에는 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이 어쩐지 내가 오래전 잃었던 평온함을 되찾아주는 듯 했다. 해변가 한쪽에는 재단 설립식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간단한 천막을 세우고 종이컵과 접시들을 나눠놓고 있었다.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중년 여성들이나 노년층이었다. 몇몇은 힘든 시절을 지나온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조용한 웃음이 해변의 바람을 타고 번졌다. 작은 무대 위에서 한 직원이 내게 연설문을 건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다 입술을 열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만이 바람과 파도 소리에 실려 퍼졌다.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그 소리조차 요란하지 않고 해변의 잔잔한 파도와 어우러져 하나의 긴 호흡처럼 들렸다. 행사가 끝나고 석양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 긴 그림자를 모래 위로 늘어뜨렸다. 나는 벤치로 돌아와 손목시계를 천천히 벗었다. 그동안 내 손목을 붙잡고 있던 무게가 사라지자 손끝이 가볍게 느껴졌다. 시계를 살며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바닷물 자국이 유리에 스며 있었지만 초침은 꾸준히 움직였다. 마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평화를 동시에 품은 상징처럼 보였다. 지훈이 옆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내게 건넸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커피 향이 바다 냄새와 섞여 묘한 평온함을 더했다. 멀리서 재단 직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모래 위로 석양이 길게 들이운 그림자는 우리 셋, 나 지훈,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자 초침 소리와 파도 소리가 겹쳐 귀 안에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복수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길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 리듬이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 너머로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하루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파도와 초침 그리고 조용한 여름바람이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해주고 있었다. 붉게 내려앉은 석양빛이 해변을 길게 물들이는 순간 내 손목 위의 시계는 더는 긴박하게 뛰지 않았다. 금이 갔던 유리는 이제 매끈이 수리되어 초침은 잔잔히 파도 소리와 박자를 맞췄다.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권력도 복수가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자리와 곁에 사람들 뿐이었다. 가끔 다리가 무너져야 어떤 다리를 다시 놓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혹시 당신도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함께 이어가 주세요.